2023년 가을, 부산 중구 버스 종점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를 지나고 있었다. 김태준은 20년째 같은 노선을 운행해 온 버스 기사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정, 같은 정류장, 비슷한 얼굴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일정했고 오늘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다. 퇴근 시간 무렵 버스 안은 이미 조용해졌고 마지막 승객이 요금을 내고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잔돈을 계산하던 순간 거울에 비친 한 남자의 얼굴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잠깐의 착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시가 아니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은 자기 자신과 똑같았다. 남자는 한도경이었다. 부산시립도서관에서 20년째 근무 중인 사서였고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도경에게 이 버스는 퇴근길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버스의 운전석 옆에 달린 볼록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고도 너무 익숙했다. 마치 세상에 두 명의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평생 부산을 떠나 본 적이 없었다. 도경 역시 부산에서 태어나 자라난 토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서 생소함보다 이상한 친근함을 먼저 느꼈다. 생일을 묻는 짧은 대화 끝에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1974년 6월 9일 오전 8시 15분에 태어났다. 생년월일 뿐 아니라 시간까지 일치하는 기록.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했다. 단순한 닮은 꼴이라 치부하기엔 이 상황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음새가 있었다. 도경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태어난 병원은 기억나지 않았고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양부모라는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었다. 태준도 비슷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내다 입양되었고 입양 이후 과거에 대해 질문할 기회도 용기도 없었다. 각자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그 출발점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둘 모두에게 설명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두 사람의 머릿속엔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태주는 수십 년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살아왔다. 그에게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있었다. 도경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잊고 있었던 한 조각이 불현듯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태준의 기억 속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나눠주던 얇은 서류 몇 장뿐이었다. 거기에는 출생일과 장소만 적혀 있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도경도 비슷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출생일, 출생지, 그리고 부산이라는 단어. 두 사람의 과거가 기묘하게 겹쳐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도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해진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뭔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명확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 뒤에는 분명 어떤 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태주는 버스 차고지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매일 똑같은 길을 오가며 평범함 속에 안정을 느껴왔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도경은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책과 기록, 조용한 삶, 고요한 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누군가 자신과 같은 얼굴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동안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떠오른 감정은 묘한 따뜻함과 혼란이 섞인 무언가였다. 며칠 동안 태준과 도경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만남을 곱씹었다. 태준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봤다. 고아원 시절의 단체 사진, 입양 당시의 흐릿한 서류.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던 과거의 기록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도경은 도서관 지하 자료실을 찾아갔다. 먼지 쌓인 서가와 오래된 필름 속에서 자신과 연결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래된 기록 어딘가에, 누군가의 기억 속 어딘가에 진실의 조각들이 숨어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과거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도경은 자신이 평생 일해온 도서관의 자료들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 태주는 창문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릴 적부터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멀리 두고 살아왔다. 입양 부모는 다정했지만 혈연이라는 개념은 늘 어딘가 먼 이야기였다. 그러나 지금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누군가의 존재는 그 개념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었다. 도경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남겨진 조용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자신에게도 뿌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 과거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두 사람의 휴대폰 화면에는 서로의 연락처가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은 말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과거를 향한 문을 닫을 수는 없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지금 다시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 한도경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다시 그날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태어난 날, 시간, 그리고 닮은 외모에 대해 짧게 적어두었다. 글을 작성하면서도 반신반의했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은 분명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런 글을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선 무엇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정민호는 잠시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게시글에 달린 사진을 우연히 보았다. 화면 속 두 남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생년월일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은 감각이 밀려왔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동일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DNA 검사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짧고 단도직입적인 문장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하루 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오세린이었다.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그녀는 학생이 보여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되었다. 자신과 닮은 남자 셋, 생일까지 똑같았다. 그녀는 평생 입양 가정에서 자라며 뿌리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신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한 줄을 남겼다. 저도 그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은 하나의 게시글을 통해 연결되었다.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남 장소는 부산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각자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감정이 맴돌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공감대가 생기고 있었다. 약속 당일, 김태주는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특별히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그는 20년 동안 버스 운전만 하며 살아왔고 커다란 변화 없이 하루를 쌓아왔다. 그런데 지금 낯선 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쩐지 모든 것을 뒤흔들 것처럼 느껴졌다. 한도경도 도서관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왔다. 늘 같은 길, 같은 시간에 퇴근하던 그에게 이 일정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민호는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자마자 택시를 잡아탔다. 평소라면 환자 기록만 생각했을 시간이었다. 오세리는 학생들의 수업을 마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아무도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바뀔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서로 마주 앉았을 때 말보다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다. 얼굴, 생김새, 눈매, 표정.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사람은 닮아 있었다. 단순히 혈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가도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네 사람은 생일을 확인했다. 1974년 6월 9일. 네 명 모두 같은 날짜에 태어났다. 생일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얼굴까지 이렇게 똑같다는 건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이야기는 비슷했다. 모두 출생과 관련된 기록이 불완전했고 양부모 혹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점도 겹쳤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과거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누군가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세리는 그동안 뿌리를 찾는 일을 포기했었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정민호는 의사로서 수많은 DNA 검사 결과를 다뤄왔지만 자신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한도경은 기록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기록만큼은 모른 채 살아왔다. 김태준은 오랜 세월 고아원에서의 몇 장의 서류만 붙잡고 살았다. 그 모든 과거가 이 자리에서 하나로 묶이고 있었다. 자리를 떠나기 전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다. DNA 검사를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명확한 방법이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가 검사 절차를 안내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묘하게 섞인 공기가 네 사람 사이에 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각자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김태준은 퇴근 후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의미 없이 쳐다보던 서류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한도경은 도서관 지하의 오래된 자료들을 검색했다. 병원 기록, 고아원 문서, 지역신문 기사. 잊혀진 조각들을 모으는 일이 어느새 그의 하루가 되었다. 정민호는 병원 검사실에 예약을 넣고 모든 절차를 준비했다. 오세리는 다시 입양 서류를 꺼냈다. 이름조차 모르는 친부모에 대한 단서가 단 한 줄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마음 한쪽을 흔들고 있었다. 검사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네 사람은 병원에 모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올 예정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았다. 네 사람의 마음속엔 이미 어떤 예감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 결과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가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세상이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삶의 결이 바뀌고 있었다. 머릿속에선 같은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왜 이 얼굴? 왜 같은 날? 왜 지금 이 시점에?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다. 도경은 평생 쌓아온 기록들 속에 해답이 있을 거라 믿었다. 민호는 결과를 통해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고 세리는 어릴 적 포기했던 질문을 다시 꺼내들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다. 기다림 속에서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그 결과가 삶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네 사람 모두에게 낯설고도 길게 흘렀다. 이전까지는 누구도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검사 이후 그들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한도경은 퇴근 후 도서관 자료실로 곧장 내려갔다. 도서관 지하 서고에는 1970년대 신문이 필름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출생 연도와 일치하는 시기의 지역 기사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김태준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에게 건네준 봉투였다. 거기엔 고아원 입소 기록이 몇 장 들어있었다. 적혀 있는 건 이름도 없는 신생아 번호, 출생일, 부산이라는 출생지 표기뿐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문서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소한 글씨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과거가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오세리는 입양 당시 기관에서 받았던 서류를 다시 꺼냈다. 서류는 오래되어 글자가 바랬고 담당자의 이름은 읽기 힘들 정도로 희미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분명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날 태어났다는 사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정민호는 병원 업무 사이에도 검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수많은 검사 결과를 접하고도 단 한 번도 자신의 DNA 결과를 기다려본 적은 없었다.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결과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네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표정에는 똑똑같은 긴장이 묻어 있었다. 정민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간결한 문장과 함께 수치가 적혀 있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네 사람의 DNA는 99.9% 일치했다. 부모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네 쌍둥이였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태어난 날, 같은 얼굴, 같은 혈통.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정체성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김태준은 봉투 속 수치를 다시 확인했다. 손에 쥔 종이 몇 장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고 있었다. 결과를 확인한 후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시작점은 같은 곳이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깊은 연결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네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태어나자마자 흩어졌는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 한도경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병원이나 고아원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며 이미 부산에 있던 산부인과 병원의 이름 몇 개를 알아냈다. 그중 하나가 대동산 부인과였다. 1970년대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병원이자 당시 많은 출산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태준은 자신이 고아원에 들어갔던 시기와 병원의 이름이 겹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서류에 남아있는 주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었다. 하지만 병원이 사라졌다고 해서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정민호는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래된 병원 기록이 시청이나 보건소 보관문서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리는 자신이 입양되기 전의 기록이 기관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도경은 기록을 찾는 데 익숙했고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옛 병원 자료의 위치를 추적했다. 태주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했다. 민호는 의료계 동료들을 통해 병원 기록의 보관 여부를 확인했다. 세리는 입양기관에 문의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도경은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1974년 6월 9일 새벽 대동산 부인과에서 다태아 출산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산 최초의 내 쌍둥이 출산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기사를 발견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 전날 검사 결과가 스쳤다. 네 사람은 한 공간에서 태어났고 같은 시간에 세상에 나왔다. 기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출발점이었다.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태주는 그날 병원 이름을 듣는 순간 서류 속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다고 했다. 민호는 기사 속 날짜와 자신들의 출생일이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리는 기사에 기재된 특별한 상황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병원이 당시 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출생 기록이 행정상에서 사라졌는지 의문이 생겼다. 확신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자라났다. 단순히 혈연 관계를 확인한 것을 넘어 그들이 의도적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이 내 아이의 출생 과정을 숨기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네 사람은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부산 대동산 부인과 역사적인 내 쌍둥이 출산. 그날 밤 김태준은 처음으로 부모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존재.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들이 자신의 삶 어딘가에 남아있었다는 생각이 낯설고 복잡했다. 한도경은 도서관 사무실에 앉아 기사를 인쇄하며 결심했다.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민호는 병원 기록이 남아있길 바라며 절차를 준비했고 오세리는 입양기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누구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퍼즐의 첫 조각은 이미 맞춰졌다. 출생과 흩어짐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네 사람은 그 연결을 찾아내기 위해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네 사람은 기사 속 병원 이름과 날짜를 토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병원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록의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확신이 있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병원이 있었던 자리였다.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고 주변 상가에는 오래전 이곳의 변화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그러나 근처 구역에서 평생을 산 노인이 있었다.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노인은 과거 이곳이 은빛원이라는 작은 고아원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노인은 당시의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그 지역은 병원이 문을 닫은 뒤 고아원으로 운영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랐다는 사실. 김태준의 서류에 적혀있던 주소와 완전히 일치했다. 네 사람은 처음으로 뿌리의 실체에 손을 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단순한 기사와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한도경은 이 정보를 토대로 행정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고아원 운영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기록보관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민호는 의료 관련 법률과 보건소 기록 체계를 활용해 병원 관련 자료의 보관 여부를 확인했다. 오세리는 입양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입양되기 전에 초기 기록을 요청했다. 서류와 기록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흐릿해졌지만 각각의 조각들이 서서히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다시 부산에 모였다. 도경이 확보한 행정자료 중에는 오래전 은빛원의 설립 허가 문서와 폐쇄 신고서가 남아 있었다. 거기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상택,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인물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현재 부산 외곽의 한 요양원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단서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모두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요양원으로 향했다. 구상택은 이미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름도 묻지 않고 말했다. 자신이 수십 년 전 비밀리에 받아들였던 4명의 신생아가 맞느냐는 물음이 조용히 흘렀다. 네 사람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구상택은 당시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1974년 6월 9일 새벽 한 여성이 병원 뒤편 출입구를 통해 4명의 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그는 그 여성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표정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고 했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왔고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숙인 채로 아이들을 맡겼다. 아이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형제라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다. 구상택은 아이들에게 얇은 은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주었다. Y자가 새겨진 작은 목걸이였다. 오세리는 가방 안에서 그 목걸이를 꺼냈다. 입양 서류에 함께 담겨있던 목걸이였다. 구상택은 목걸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그날 자신이 건넨 것이 맞다고 했다. 그날 이후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병원은 그 직후 폐쇄되었다. 아기들은 각각 다른 경로로 흩어졌다. 김태준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단절된 이유가 단순한 행정상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와 결정이었다는 것을. 한도경은 기록을 뒤지던 시간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걸 느꼈다. 정민호는 의료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이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감춰졌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오세리는 평생 찾아 헤맸던 과거가 낯선 노인의 기억 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숨을 고를 수 없었다. 구상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자는 부유해 보였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아기를 맡기면서 단 한 번만 말했다. 절대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달라. 그 부탁 때문에 그는 병원 측 기록 대신 개인 수첩에만 메모를 남겨두었다고 했다. 그 수첩은 지금까지 자신의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네 사람은 수첩을 손에 넣었다. 페이지는 낡고 글씨는 흐려져 있었지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이 그날 밤 아이들을 맡긴 여자의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의 마음은 복잡했다. 김태준은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출생의 빈자리를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다. 한도경은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과거가 살아있는 목소리로 되살아난 순간을 머릿속에서 떠올렸다. 정민호는
의료 기록의 공백이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오세리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눌렀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단순히 과거를 추적하는 이들이 아니라 한 가족의 진실을 함께 찾아나가는 사람들로 묶였다. 출발점이 같은 네 사람이 서로의 과거와 연결되면서 이 여정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생일, 목걸이, 사라진 병원, 한 노인의 기억, 그리고 서지연이라는 이름.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을 본 순간 네 사람 모두는 그 이름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가리키는 시작점이라는 걸 직감했다. 한도경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정민호는 병원 기록 보관소와 관련된 의료계 인맥을 통해 가능한 단서를 찾았다. 김태주는 지자체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고 오세리는 입양 관련 기관에서 법적 자료를 요청했다. 각각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점점 한 사람의 인생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지연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문화재단 이사장이었다. 1970년대에 재벌 가문의 외동딸로 태어나 명문대에 진학했고 미술과 문화 사업을 통해 이름을 알려온 인물이었다. 언론 기사에는 화려한 경력과 업적이 빼곡했지만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었다. 오직 한 줄, 젊은 시절 한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기록만이 짧게 남아 있었다. 그 공백은 정확히 네 사람이 태어난 시기와 겹쳤다. 이름과 신분이 확인되자 네 사람은 곧바로 만났다.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는 확신이 모두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도경은 그녀가 운영하는 재단의 공개 정보를 파악했고 그곳에서 곧 50주년 기념 전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론과 후원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대형 행사였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지만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 각자의 일상은 이전과 달라졌다. 김태주는 밤마다 잠이 들지 못하고 오래된 기록을 반복해서 들여다봤다. 자신이 누구의 아이로 태어났는지 몰랐던 인생이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도경은 재단의 기사와 인터뷰를 하나씩 읽어내리며 서지연이라는 사람의 흔적을 찾았다. 정민호는 의료기록의 공백과 병원의 폐쇄 시점을 정리해 보았다. 오세리는 입양 관련 문서에서 동일한 날짜에 출생한 아동이 4명 이상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서지연의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의 이름이었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세계에 속해 있었다. 전시회는 서울 중심부의 대형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초청장을 받지 못하면 입장조차 어려운 행사였다. 정민호는 병원 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해 초청장을 확보했고 나머지 3사람도 관람객으로 위장해 들어가기로 했다. 전시가 열리는 날, 4사람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재단의 메인홀을 지켜봤다. 미디어와 기자들,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몰려 있었다. 서지연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등장했다.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4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Y자가 새겨진 목걸이였다. 4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목걸이로 향했다. 긴 시간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이 목걸이가 우연일 수는 없었다. 한도경은 손에 쥔 목걸이를 꼭 쥐고 서 있었다. 김태주는 숨을 고르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민호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을 직감했다. 오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지연은 전시회의 축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몰려들었다. 4사람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직접 다가가면 경호와 언론의 시선에 막힐 것이 분명했다. 대신 도경은 전시회장을 둘러보다가 서지연의 자필 그림과 조각품에 눈길을 멈췄다. 거의 모든 작품에 4라는 숫자와 Y 모양의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의도된 흔적이었다. 그녀의 작품은 50년 동안 같은 패턴을 담고 있었다. 처음엔 장식처럼 보이던 그 상징들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4사람은 각각의 작품 앞에서 멈춰섰다.
그것은 누군가 오랜 시간 숨기고도 지우지 못한 흔적이었다. 정민호는 행사가 끝난 후 서지연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료 관련 후원 제안을 가장해 접촉을 시도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낯선 이들이었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서지연은 짧은 순간 눈길을 멈추더니 몸을 돌려 걸음을 멈췄다. 그때의 표정에는 명확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후 네 사람은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모였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49년 동안 감춰졌던 무언가와 맞닥뜨리는 문턱이라는 것을. 태어난 날 새벽에 고아원에 맡겨졌던 내 아이와 지금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서 있던 여자의 삶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김태준은 오래 참아온 질문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그날의 여자라면 왜 아이들을 남기고 떠났는지, 왜 이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 한도경은 기록으로만 보던 인물이 현실로 다가오자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다. 정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권력 구조가 얽힌 일일 수도 있음을 느꼈다. 오세리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 모여 있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서지연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수첩 속의 기록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현재의 인물이었고 그들의 출생과 직결된 존재였다. 네 사람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만남에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것.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도경은 그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고 태주는 고아원 기록을 정리해 연결점을 찾았다. 민호는 병원의 폐쇄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의료인맥을 총동원했다. 세리는 입양기관과의 기록 불일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지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망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지연이 네 사람 앞에 선 것은 전시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였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각자 서울에 머물며 재단의 일정을 추적하고 그녀가 움직일 시간을 기다렸다. 재단 홍보팀을 통해 확인한 일정표에는 전시 후 언론 인터뷰와 후원자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중 후원자 모임이 열리는 저녁 시간대가 가장 적절한 기회였다. 김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짜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한도경은 기록을 통해 서지연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그녀가 사회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공백이 네 사람의 삶과 겹친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정민호는 가장 냉정했다. 그는 의료 기록이 사라진 시점과 병원의 폐쇄 시점을 재검토하며 병원과 재단 간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추적했다. 오세리는 입양기관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모두 요청했고 담당자가 보여준 문서에는 외부 사정으로 인한 긴급 위탁이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다. 출생 직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름이 적힌 칸은 모두 공란이었다. 후원자 모임이 열리던 날 서지연은 조용히 등장했다. 언론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비공개 자리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후원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네 사람은 준비한 대로 나뉘어 자리했다. 도경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도서관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가장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짧게 시선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무언가는 분명했다. 낯선 사람을 보는 표정이 아니었다. 잠시 후 민호가 접근했다. 의료 관련 후원 제안을 언급하며 옛 병원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끝이 순간 멈췄다. 그 이름이 과거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숨기지 못했다. 김태준과 오세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세 사람의 접근이 순차적으로 이어지자 그녀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마침내 김태준이 다가와 자신과 똑같은 은목걸이를 꺼내 보여줬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네 사람을 재단 건물 안쪽 회의실로 불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짧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입술을 열었다. 1974년 여름, 당시 자신은 20세였고 가족의 반대 속에 아이들을 낳았다. 아버지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고 혼외 출산은 가문의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아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가문은 무자비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고아원 원장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기록을 남기면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는 대신 살아남길 택했다. 그 후 그녀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골랐다. 그 8년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시간이었고 그 사이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병원이 사라진 것도 고아원이 폐쇄된 것도 모두 가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녀는 재단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일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록은 철저히 조작되어 있었다. 네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49년 동안 감춰져 있던 과거가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김태준은 그동안 상상 속에서도 그리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한도경은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조각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손끝이 떨렸다. 정민호는 의료 기록의 공백이 단순한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오세리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눈을 내리깔았다. 서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고.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이 목걸이를 버리지 못하고 평생 목에 걸고 살아온 이유는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였다고. 작품마다 Y와 4를 새겨 넣은 것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삼켰다. 김태준은 그동안 단절되어 있다고 믿었던 과거가 사실은 누군가의 절망과 선택의 결과였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도경은 기록 너머의 인간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정민호는 눈앞의 상황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시대와 권력의 문제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세리는 마음 한편에 얇게 쌓였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느꼈다. 서지연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언론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다시 가문과 언론이 움직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지금도 그 이름이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서울의 한 골목에서 다시 모였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 남긴 선택이 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를 감싸고 있던 침묵은 끝나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지연의 고백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과거의 진실을 들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평온을 의미하진 않았다. 며칠 뒤 재단 관련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재벌가 숨겨진 출산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달린 익명의 보도가 온라인을 휩쓸었다.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사에 적힌 연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만으로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서지연의 두 자녀, 나영과 준영은 기사를 확인한 직후 곧장 움직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들었을 때 격렬한 충격을 받았고 재단의 후계 문제까지 걸려 있다는 걸 직감했다. 오래전부터 언론과 재단의 후원자들은 이 가족을 주목해왔고 이미지의 균열은 곧 경제적 위기와도 직결되는 일이었다. 나영과 준영은 네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보다 상황을 차단하려 했다. 그들에게 네 명의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 위험 요소였다. 재단 이사회는 급히 소집되었다. 나영은 회의 자리에서 법적 친자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영은 재단 이미지와 기업 지분의 영향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통제였다. 네 사람의 등장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 한도경은 도서관에 남아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다. 보도 시점과 재단 내부의 움직임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우연일 리 없었다.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다는 건 분명했다. 김태준은 언론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될까 두려웠다.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고 원치 않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정민호는 상황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다. 오세리는 입양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처럼 자신이 누군가의 결정에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재단 측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공식 입장은 사실 무근이었다. 서지연은 이사회에서 아무런 발언권을 가지지 못했다. 그녀는 재단의 상징이자 얼굴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이미 자녀들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나영과 준영은 언론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고 네 사람의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그러나 정민호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의료 기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소와 옛 병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한경만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유품 정리에 남겨진 녹음 테이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들이 보관하고 있던 카세트에는 한경만이 남긴 육성이 담겨 있었다. 녹음 속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시 재벌 회장의 명령으로 4명의 신생아를 처리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자신과 간호사 몇 명이 몰래 아이들을 빼돌려 고아원에 넘겼다는 내용이었다. 병원 폐쇄와 기록 말소 역시 모두 그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한경만은 죽기 전 이 사실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고 그 목소리는 당시의 공포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증거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순한 주장이나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사건 당시를 증명할 수 있는 1차 증거였다. 정민호는 곧바로 나머지 3사람과 만나 이 사실을 공유했다. 4사람은 밤새 회의실에 앉아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언론에 바로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곧 거대한 싸움을 의미했다. 재단의 권력과 언론의 압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곧 지워짐을 의미했다. 김태준은 흔들렸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젠 눈앞의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도경은 기록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왔고 진실을 덮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정민호는 의료계 종사자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권력에 맞서는 건 자신의 윤리라고 생각했다. 오세리는 지난날 입양아로서 겪었던 침묵의 시간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녹음 테이프의 원본을 확보한 뒤 법적 공증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은 길고 조심스러웠다. 재단 측은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언론에선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영과 준영은 인터뷰를 통해 4사람을 사기꾼 집단이라고 몰아갔다. 사회 여론은 엇갈렸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에 분노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단순한 돈을 노리는 이들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결국 4사람은 테이프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회견 날짜가 잡히자 재단은 크게 흔들렸다. 나영과 준영은 회견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서지연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질환이 악화되었고 그녀는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나영과 준영은 병실 출입을 통제했고 4사람은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테이프의 내용은 이미 공증이 완료되어 있었다. 더 이상 누구도 진실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한도경은 창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는 일이라고. 김태준은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실감하지 못하면서도 뒤로 물러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정민호는 다음 날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다시 검토했고 오세리는 손에 목걸이를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지우려 했던 기록이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숨을 고르며 다음 날을 기다렸다.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서울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전국의 언론이 몰려들었고 온라인 뉴스 채널은 실시간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단 측의 변호인단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나영과 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재단 홍보팀은 기자들을 통제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재단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다. 네 사람은 단상에 올라섰다. 김태준이 첫 번째로 마이크 앞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출생 기록을 밝혔다. 그가 살아온 인생에는 언제나 빈칸이 있었고 그 빈칸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기자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어 한도경이 자신이 찾아낸 기록과 공백의 경로를 차분히 설명했다. 정민호는 의료 기록과 병원의 폐쇄 과정에서 발견한 모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오세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입양인으로서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정체성의 흔적과 이번 사건이 그 상처 위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그 후 변호인이 테이프를 재생했다. 낡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한경만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했다. 재벌 회장의 명령, 신생아 4명, 은밀한 병원 후문, 고아원으로의 이동, 그리고 기록 말소까지. 시간이 지났어도 목소리에 남은 죄책감과 두려움은 생생했다. 기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졌다. 몇몇은 눈을 치켜뜨고 메모를 멈췄다. 그건 단순한 가족사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춰진 범죄의 흔적이었다. 나영과 준영은 그 자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변호인단이 서둘러 대응하려 했지만 테이프의 존재는 이미 공증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언론의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재단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서지현 이사장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방송국과 포털의 메인 화면은 모두 이 사건으로 덮였다. 49년 만에 드러난 재벌가의 비밀, 사라진 아이들, 돌아온 진실 같은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움직였다. 재단 후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기업 이미지도 급격히 추락했다. 나영과 준영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진실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뒤였다. 병원에 있던 서지연은 뉴스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의 전 과정을 지켜봤다. 의료진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순간을 눈치챘다. 그녀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손끝으로 목걸이를 잡았다. 수십 년 동안 목에 걸고 살아온 그 목걸이는 이제 네 사람의 손에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펜을 들어 짧은 편지를 남겼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당신들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젠 내가 아닌 당신들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서지연은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네 사람의 손이 닿자 미약하게 눈꺼풀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네 사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지워져 있던 과거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원망도 분노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지연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가족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네 사람만이 참석한 작은 자리에서 치러졌다. 언론은 장례식장 밖을 에워쌌지만 네 사람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자리는 한 여자의 죽음이 아니라 지워졌던 삶이 다시 기록되는 시작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네 사람은 재단 이사회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다. 나영과 준영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도 감추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압박과 가문 내 갈등이 격렬했지만 진실을 막는 건 불가능했다. 재단은 공식적으로 네 사람의 출생 기록을 복원하고 병원과 고아원 기록 말소에 관여했던 이들에 대한 법적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준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한도경은 기록물 보존 프로젝트를 맡아 이 사건을 공공기록으로 남겼다. 정민호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는 인터뷰에 나섰고 오세리는 입양인 권익운동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오래된 침묵을 깨고 수많은 입양인과 잃어버린 가족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네 사람은 옛 병원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섰다. 쇼핑몰 입구 한쪽에는 작은 기념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걸이의 Y자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김태준은 그날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한도경은 기록을 통해 미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실감했다. 정민호는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걸 알았다. 오세리는 어린 시절 가슴에 뚫려있던 빈자리가 천천히 메워지는 걸 느꼈다. 삶은 때로 지워진 이름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 아무리 오래 숨겨진 진실이라도 누군가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 나선다면 언젠가는 세상 앞에 드러난다. 그것이 네 사람이 이 긴 시간을 건너며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누구도 다시는 이 길을 홀로 걷지 않기를. 그들의 삶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진실을 잊고 지나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조각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억하고 찾고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네 사람의 여정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삶과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나 감정을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선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관심과 공감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에 소중한 생각과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